2008년 9년도 그 위기 터지고 막 나온 게 뭐 이겁니다. 착한 분양가. 아마 조만간에 착한 분양가라는 기사로 분양하는 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하우스포와 착한 분양가가 시장을 나타내는 키워드인데요. 요 올해는 기자들이 이걸 잘 안 써요. 하우스포 지금 많잖아요. 영끌해가지고 부담되는 분들. 하우스포 기사를 일이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주택시장을 떠받치려는 그분들이 기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도 갭 투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고서야 일방적인 기사들이 많은데 2011년부터 GTX 라인을 넣기 시작합니다. 2024년이잖아요 지금. 14년째죠. 15년째인데 개통 안 했죠. 못 했죠. 지금 예정은 2026년에서 8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몇 년이에요? 거의 18년, 19년이에요. 대충 계산해 보세요. 실현 가능성은 있겠으나 제가 살아있을 때 못 볼 것 같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역대 총선 전후로 집값 흐름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2024년 총선이잖아요. 그럼 4년마다 열리잖아요. 그럼 더 거슬러 가볼게요. 2020년, 2016년, 12년, 2008년. 8년부터 말씀드릴게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이 터졌죠. 총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없죠. 그냥 하락이에요. 그럼 2012년도 MB 정부가 이 가격이 계속 하락을 달릴 때가 2012년 총선이에요. 그래서 딱 끝나니까 총선 때 공약 들고 하니까 약간 올라요. 그리고 2, 3개월 뒤에 다시 빠집니다. 그게 14년도까지 쭉 빠졌어요. 그럼 2016년도죠, 다음은. 2016년도는 언제예요? 박근혜 정부가 2013, 14, 15에 전세대출을 3억에서 5억으로 확대하고 유주택자까지 전세대출을 풀어주고 LTV, DTI 대출을 확대하고 막 융단폭격을 퍼볼 때요. 근데 그때의 PIR 지수가 거의 뭐 8, 9, 10 수준이에요. 사람들이 살만한데 대출이 나오니까 어때요? 사죠? 그때 총선 때는 올랐습니다. 2016년도는. 이해되시죠? 왜? 다른 거 없이 대출 정책과 아파트나 주택의 가격 수준이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있어서 올랐습니다. 16년도는. 20년도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계속 오르던 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선 끝나고 하락을 보였습니다. 왜? 너무 올랐으니까 잠시 쉬어가느라고. 쉬었다가 21년도에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나니까 총선 전에 막 펌핑 되다가 막상 끝나니까 좀 내려옵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수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하고 관계없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실제 시장 상황이 더 중요한 팩트다. 그럼 지금 가격이 높다 그러면 총선과 상관없이 조정받는 일이 남았다 그러면 지금 뭐 오르니 내리니는 성급한 판단이고 총선은 실제로 데이터를 따져볼 때 총선과 부동산 시장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시장 상황의 주택 가격과 소득 수준과 경제 상황의 팩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총선을 앞두고 GTX 공약이 활발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현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발표를 했겠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있냐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은 한데 실현을 언제 하냐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GTX-A부터 말씀드릴게요. GTX-A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처음 시작 던져서 수도권 광역 성남뿐이 아니라 지자체 몇 군데 모여가지고 2011년부터 GTX 라인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과시화돼가지고 이어지는 게 이제 GTX인데요. 2011년부터 시작한 게 2024년이잖아요, 지금. 개통 안 했죠. 그것도 A니까 우리가 결혼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처제한테는 정성을 많이 쏟잖아요. 그럼 GTX A에 정성을 쏟았을까 안 쏟을까요? 많이 쏟았겠죠. 선거 때마다 나오고, 그죠? 빨리 놓겠다고 하고. 그게 지금 15년이 흘렀는데 14년째죠. 15년째인데 개통 안 했죠. 못했죠. 못했고 지금 예정은 2026년에서 8년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몇 년이에요? 거의 18년, 19년이에요. 애정을 쏟은 GTX A가. 그럼 B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애정을 더 쏘면 줄이겠죠. 15년? 그러면 지금 DEF 발표했잖아요. 그거는 BC 선의 연장선도 있잖아요. 대충 계산해 보세요. 실현 가능성은 있겠으나 제가 살아있을 때 못 볼 것 같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긴 시간 동안에 늘어지겠죠. 부동산 호재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면 펌핑 됐다가 조정받겠죠. 그 10년, 15년이 흐를 때 우리 인구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매수 심리의 하방용이 되겠죠.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아쉽게 발표해야 된 것 중에 하필은 왜 지금 발표를 할까요? 결정적으로 법조항을 가시면 대광역 교통계획 관련된 광역도시 교통계획에 관련된 법규가 하나 있어요. 그 법규의 몇 조를 가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지정된 라인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약간 뭐지 그럴 거예요. 지정 해제 조건이 뭐냐? 사업 중에 교통 혼잡이 어느 정도 다른 걸로 인해서 해소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를 놓다 보면.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면 국토부 장관이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정치인들 말을 거의 안 믿잖아요, 여러분. 저도 거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약간 포퓰리즘이 너무 100%라고 판단해도 뭐 과한 판단 같지는 않고 진짜 실현 가능성과 어떤 추진의 의진력이 있었다라면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100일째 정도 될 때 발표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그때 발표했어야죠. 아니면 연말에 발표하든지. 뜬금없이 지금 와가지고. 그죠?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물론 강역교통계획망이 잘 되면 수도권 내 교통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100%예요. 김포, 부천같이 BNC라고 있잖아요. BNC. 비용 편의고 분석해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예타, 예비타당성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통과가 돼야 국민 세금이 쓸데없이 혈세로 빠지지 않잖아요. 맨날 만약에 유지를 하는데 그 철도를, GTX를 돈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정말 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타 과정도 남아있고, 연장선 중에서 이미 그 전에 예타 검토를 할 때 조금 배제됐던 데들이 있어요. 수익성이나 어떤 유지의 어떤 효용성이 떨어져가지고, 그것도 이번에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 실현 가능성은 있으나 효용성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A, B, C는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지만, 연장선은 제가 볼 때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실현 가능성은 5대5라고 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하게 말씀드리면. 네.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재정비 사업이 차질을 빚는 거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목소리가 아니라 1기 신도시는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선도구역을 제외하고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1기 신도시가 천지 개벽할 AI 도시로 될 거라고 거의 뭐 국민들이 일단 머릿속에 잡힐 텐데 전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현재 노후계획 도시특별지원법의 내용을 보시면 사업의 형태가 나온다.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만 접하는 선도구역 그게 있고요. 그거를 법안에는 역세권이라고 해놨어요. 선도구역 자체가 역세권 위주거든요.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한 4-5가지를 해놨는데 그 중에 1번이 이거예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뭔가 이상하죠? 원래 재건축 하던 거를 하게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통합 재건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단지가 그냥 우리 재건축 할게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블록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블록이 통일이 돼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은 근데 2번은 뭐냐면 또 리모델링이에요. 그럼 리모델링 할 때는 또 리모델링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법 안에 되어 있어요. 사업은 이런 형태로 진행한다. 1번 재건축,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2번 리모델링, 3번 선도구역, 4번 뭐 역세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벌써 거기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 뒤에 가보면 특별구역, 정비구역이라고 지정을 하게 돼요. 법안에. 특별정비구역. 특별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또 있어요. 아니, 의지가 있으면 해제 조항을 왜 넣죠, 여러분? 그 얘기 뭐냐면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해제 조항을 넣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벌써 다 알아요. 실제로 시장이 안 움직이잖아요. 계속 하락입니다. 발표 뒤로.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일반 부동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일반 분들 바쁘신 분들은 그냥 얘기만 들으시면 1기 신도시가 천지 개복하고 날아갈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요. 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우리가 요번에 선도구역이 안 되면 우리는 언제 될지 모르는구나. 우리는 그럼 재건축을 빨리 하는 게 낫겠다. 왜? 보세요. 법은 나왔잖아요. 시행령은 이번에 개정안 이후로 나왔는데 아마 통과됐을 거고 그 시행규칙도 있어야 되고 절차가 어떻게 되냐. 마스터 플랜이 나오고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주단지가 또 있어야 돼요. 지금 이주단지도 없고 특별정비구역 지정하려면 또 연구해야 되고 하는데 법안 만들고 이거 2-3년 갑니다, 여러분. 2-3년 간대 그러면 분당 1기 신도시라고 가정할게요. 이걸 한꺼번에 부셔요? 아니잖아요. 블록별로 한다 그러잖아요. 완 블록을 부시면 빠르면 5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블록이 10개면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50년이에요. 10번째 단지는 50년 뒤에 지어요. 말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이 법은 애초에 태생이 급조된 법이에요. 이것도 포퓰리즘으로 나온 정책입니다. 애초에. 왜? 설문조사를 분당만 했습니다. 1기 신도시가 분당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1기 신도시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법의 이름은 정확히 뭐예요? 1기 신도시 없어졌어요. 노후계획 도시 지원 특별법이에요. 여러분 서울에 목동, 상계동, 압구정동 있잖아요. 거기가 더 먼저 지었잖아요. 그쪽 주민들이 웃는 거죠. 아니 왜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줘? 그러니까 부랴부랴 바꿔가지고 노후계획 도시로 100만 했다가 또 그러니까 그 1기 신도시 옆에 있는 뭐 단지들 있잖아요. 근처에 있는. 거기도 또 뭐 또 국회의원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 우리도 같이 해줘 그래가지고 원래 50곳이었는데 지금 100몇십 곳을 늘었어요. 쉽게 될까요? 벌써 태생 자체가
충분한 선진국처럼 5년, 10년 동안 공청회를 거치고 어떤 것이 주민과 국가와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찾아가면서 문제점을 미리 제거를 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다음에 가야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 되고 그래도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이건 급조됐잖아요, 여러분. 대선 때 나오고 부랴부랴 마스터 플랜 만든다 그랬다가 나올 계획이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왜 계획이냐 따지고 집단 님비 현상 벌어지고 지금 제가 볼 땐 도시계획상은 너무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거다.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 사회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 선도국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분당에 정자역이 있고 서현역이 있고 이런데 분당역이 됐어. 서현역에서 데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분당이 됐냐라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선정 기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정 기준도 없어요.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하루 이틀 되겠습니까? 이것도 GTX처럼 제가 죽기 전에는 완공되는 건 볼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재건축 단지들이 세대수가 좀 많은데 천세대 이런 데들은 일기 신도시법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냥 가면 돼요. 그게 더 빨라요. 그죠? 기다렸다가 정비구역 지정받고 순서 기다리고 이거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일기 신도시 분당 저기 특히 아시겠지만 뭐 일산도 마찬가지고요. 리모델링 조합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기 신도시 이게 나오면서 다 스톱했어요. 왜? 정부에서 뭘 많이 해준대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민들 지금 싸움 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장이나 재건축자들 이거 막 설득하는 거예요. 효용성이 없다. 시간 대비 뭐 지금 가자 이러고 또 아닌 분들은 우리 저 일기신도 이걸 기다리자. 주민 사회 갈등만 지금 불러일으킵니다. 공청회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약간의 지금은 좋은 뭐 팩트나 뉴스들만 나오지만 분명히 진행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들이 터져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선도구역만 좋습니다. 그래서 선도구역이 안 되면 이제 문제들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접하셔라. 중장기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바로 5년 뒤 아파트 받아야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200조를 상회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계속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까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동산 PF라는 건 나중에 분양하는 수익 대금을 대출 원금과 이자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을 미리 해주는 거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원금 회수가 돼요? 이자가 회수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대출 기관에서 어떻게 돼요? 하다 말겠죠? 분양이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분양가가 높다는 얘기죠. 그럼 분양가를 낮춰야지 시장에서 통용이 되겠죠. PF 현장들이 지금 분양을 못하는 이유는 이 분양가에 분양을 해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대출기관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죠. 대출기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시장 상황 보고. 그게 뭐예요?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왜 안 빌려주겠어요, 여러분? 그죠? 오르면 당연히 돈 찾을 수가 있는데 잘 팔리면 정반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높은 주택가격 2020년, 21년에 사업을 하려고 PF 현장을 땅을 샀고 이런 데들은 땅값이 내려와서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격이 돼야 진행이 되겠죠. 서울은 수요가 많고 가수요도 있고 어떤 버블 가격도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서울은 분양이 지금 되는 편이지만 수도권과 6대 광역시 지방은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 PF 문제가 그럼 결국은 뭐예요? 사업이 안 되면 뭐 이자가 들잖아요. 시간이 나고. 이자가 들면 어떻게 돼요? 보통 지금 PF 현장들의 이자가 시정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으로 하면 8에서 한 12% 됩니다. 그러면 현장들의 수익성이 보통 10에서 20% 보거든요. 벌써 2년째잖아요.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2년째 이자를 냈으면 얼마야? 20% 나갔죠? 남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정리수수 들어가겠죠? 아니나 다를까 태형 자본 잠식 기사 요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땅값과 건축비는 지금 오른 상태가 있다고 치고 땅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분양가를 못 내리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분양가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시존 주택시장의 가격도 내려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2030 세대는 잘 모르지만 2008년 9년도 그 위기 터지고 막 저거 하고 나서 나온 게 뭐 이겁니다. 착한 분양가. 아마 조만간에 착한 분양가라는 기사로 분양하는 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 하우스포와 착한 분양가가 아주 그 시장을 나타내는 키워드였는데요. 요 올해는 기자들이 이걸 잘 안 써요. 하우스포 지금 많잖아요. 집만 있지 거의 푸어 상태. 이해되시죠? 영끌해가지고 부담되는 분들. 하우스포 기사를 일이 안 내고 있습니다. 왜? 주택시장을 떠받치려는 어떤 그분들이 기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분들도 갭 투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니고서야 일방적인 기사들이 많은데 그 결론 뭐냐면 PF 문제에 대한 판단은 4월 15일이 감사보고서 제출일이에요. 그러면 감사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민낯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 감사보고서를 함부로 잘 못 씁니다. 그리고 감사 거절을 할 수가 있어요. PF 부실을 좀 감추려고 회계법인에다가 좀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감사하는 그 법인에서 우리 감사 거절하겠다고 의사가 나오면 거긴 거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치킨집 장사하다가 인테리어 2천만 원치 했어요. 망했어요. 그 인테리어 쓰지도 못하고 냉장고 같은 거 반값에 팔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걸 갖다가 치킨집을 차릴 때 싸게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주택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현장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토지가격이 내려가서 그걸 사가지고 분양한 사람은 예전에 잡았던 분양가보다 낮게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 팔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현재 주택시장에도 하방 압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9월 되면 아마 이 소식들이 나올 겁니다. 8월, 9월. 왜냐하면 2년째입니다. 딱. 그러면 레고랜드가 10월 달에 터졌으니까 10월, 11월에 막 그때 만기 연장 상황 많이 했잖아요. 막 정신없었고. 그러면 10월, 11월 돼서야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4월, 15일 날 나온 감사 보고서를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됐어요? 대출기관에서 정리수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정산하려고 제일 좋은 시기가 언제예요? 일단 2년 차 들어갈 때겠죠. 그 맘때가 10월, 9월이니까 7, 8월 되면 어떤 소식들이 좀 나오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계대출이 지금 1,100조인데 금리가 이제 하반기에 인하를 하면 이제 좀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게 있거든요. 가계부채 문제에서 요즘 그 금리 인하 얘기가 좀 솔솔 나오면서 가계부채가 괜찮아질 거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은행 시스템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가계 대출을 받으신 분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변동금리를 받으신 분들에 있어서 금리가 내려가면 6개월마다 적용을 하잖아요. 그 텀이 좀 늦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 1%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5.5에서 4.5% 됩니다. 한국은 어때요? 3.5%잖아요, 지금.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동산 또 투기붐이 일 수도 있다라고 시장이나 정부나 다 판단하고 있잖아요. 한국은행도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에 통화위원회 마치고 나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올리기도 힘들고 내리기도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내리고 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했습니다. 이게 워딩이 되게 팩트입니다. 마치 미국이 내리면 우리가 내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미국 금리보다 우리가 낮은 적이 지금하고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해외 선진국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 볼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안전해요? 한국이 안전해요? 미국이 금리를 더 줘요. 그럼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금리를 더 준다는 얘기는 경제가 그만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낮는 얘기는 경제에 문제가 있으니까 낮춰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 펀더멘탈이 약해질 때 금리를 낮추잖아요. 금리를 높이는 건 펀더멘탈이 너무 좋아서 버블 터질까 봐 그럴 때 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금리를 1% 내면 4.5%인데 우리가 2.5% 내면 갭이 2%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들이 계속 있을까요? 그때는 안 붙어 있습니다. 지금은 AI하고 배터리 2차전지 이것 때문에 조금 자본들이 머물러 있지만 그 수준 내려가게 되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요즘 지금 주식 좀 빠지고 있을 거예요. 해외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연동성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하는 순간 환율 더 오르거든요. 환율 더 오르면 어떻게 돼요? 물가 더 오릅니다. 물가 더 오르면 소비 판매가 줄면 제조업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좀비 기업이라 그래서 몇십 프로가 이자를 못 내는 기업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마치 부동산 팩트만 하나 놓고 금리 인하가 되면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동산이 해결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단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부동산이 혼자서 절대 안 움직인다는 걸 아셔야 되고 대출 정책과 경제 상황과 이 같이 연동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경제가 좋아지는 일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대출 금리가 인하됐을 때 주택가격도 봐야죠. 금리가 인하되면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택가격이 200% 오르면 금리가 50% 다운되면 부담은 더 늘어나잖아요. 이런 계산 방식을 정확히 하셔야지 헤드라인에 그 워딩만 갖고 자꾸 조금 내리면 나아진다. 이건 너무 이거 속기 쉬운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항상 미국보다 2%, 1에서 2%가 높은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이 통화국 간의 가치에서 형평성을 맞추고 뭐 조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무디스하고 피처스, S&P 글로벌에서 신용등급 낮췄잖아요. 한국은행하고 증권사. 그 팩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낮췄을까요? 뭔가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함부로 거기다 대고 뭐 금리 인하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금리 인하 했을 때 상황은 딱 그거죠.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경제가 위기를 닥칠 것 같아.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그럼 경제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위급할 때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일시적 유동성이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지금 약간 매몰되어 있는데요. 특히 2030분들은 한 10년 동안 저금리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저금리의 문제점들이 경제학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금리가 오래 유지되면 결국 버블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튀어나오게 돼 있고 경제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지표들이 뭐 장단기 금리부터 여러 개들이 다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단순하게 금리 인하 된다고 부채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너무 하나만 보시는 거다. 다 같이 좀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건 있죠. 현재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에 영끌하신 세대들은 금리 인하가 변동금리일 경우에 조금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약간 적용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과연 한국은행이 내릴지 안 내릴지는 모르겠고 다만 영끌 세대들의 레버리지가 많은 세대들의 그걸 감안해서 대환대출 제도를 정책 자금으로 일부 어느 정도 예산을 갖다 투입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신생아 특례론도 지금 전환대출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선에서 그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내리거나 이러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통화나 재정적인 면에서 정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